네, 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08년 3회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650페이지 21번 보십니다. 650페이지 21번. 자, 다음 중 모선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모선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 모선 종류는 이렇죠. 모선 종류는 단모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모선이 있습니다. 단모선은 154kV 이하 전압에서 가끔 사용하는 거고요.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복모선이 있습니다. 복모선이 뭐예요? 이중모선입니다. 이중모선이 있고, 그 다음에 환상모선 방식이 있습니다. 환상모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모선이 있냐면 유닛모선 방식이 있습니다. 유닛모선 방식이 있는데, 그럼 이 모선들이 뭐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어떤 1차 측의 저쪽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압을 받아들여서 여기에 중간에 변압기를 설치하고 중간에 뭐 어떤 스위치들을 설치해서 모선을 서로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예요. 이게 복모선이죠. 두 개의 모선 가지고 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원 하나 빼내서 뭐 트랜스미션 라인, 송전 라인을 따내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중모선이다. 복모선이다. 이게 하나 있다면 단모선. 이걸 환상으로 묶어놨다 이렇게. 환상으로 묶어놨다면 이게 뭐예요? 환상모선이 되는 거고, 유닛모선은 뭐냐면 이 받아들이는 측에 보호장치가 없는 모선을 유닛모선이라고 합니다. 모선의 종류 중에 단일, 이중, 환상, 삼중모선은 없죠. 삼중모선은 없다. 답이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으로 가겠습니다. 22번은 다음 중 송배전선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습니다. 22번은 자, 1번부터 좀 봐야 되겠네요. 그죠? 1번. 송배전선로는 저항, 인덕선스, 정력량, 누설 콘덴서터라는 4개의 정수로 이루어진 연속된 전기회로다. 맞네요. 그죠? 2번. 송배전선로는 전압 강화, 수연 전력, 손실, 안정도 등을 계산하는데 선로 정수가 반드시 필요하죠. 맞습니다. 3번. 장거리 송전선로에 대해서 정밀한 계산을 할 경우에는 분포 정수회로 해석하죠. 우리 단거리는 뭐예요? 단거리는 R과 L이 집중되어 있는 집중정수회로 해석하죠. 그 다음에 중거리는 뭐예요? R과 L이 집중되어 있는 집중정수회로 해석하죠. RLC가 얘는 R과 L만 고려하고 RLC를 고려하죠. 장거리 송전선로는 RLCG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분포정수회로 해석을 하고 있죠. 3번도 맞고요. 4번. 송전선로의 선로정수는 원칙적으로 송전압, 전류 또는 역률 등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그랬는데,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고 전류, 역률 이런 전압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전선의 종류가 어떠냐, 전선 종류라든가, 4번은 전선 종류라든가 배치를 어떻게 했느냐,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뭐가 된다고? 변합니다. 선로정수가 변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자,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3번으로 갑니다. 23번. 다음 중 원자로 내 중성자 수를 적당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어봉의 재료로 알맞는 것을 그랬는데, 우리 원자로가 있다면 원자로에 연료봉을 이렇게 쭉 집어넣어놨습니다. 연료봉을 집어넣고 여기에 주위에 바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감속제라는 게 들어가 있죠. 감속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로 내부를 이렇게 그리는 거야. 지금 원자로를 여기에 물을 집어넣어 놓고 또 이렇게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출구를 만듭니다. 이렇게 출구를 만들어서 물을 이렇게 빼냈다고 하죠. 자, 이게 급수 빼내는 거야. 이렇게. 자, 원자로 내부가 어떻게 됐냐면 핵연료를 이렇게 철판으로 다 뒤집어 씌워놨습니다. 지르코늄 합금으로다 먼저 펠릿이라는 것을 합금으로다 일단 안전하게 처리해놨고, 그 다음에 얘가 철판으로다 이렇게 덮어놓고 그 위에 뭐 채워놨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물을 채워놓죠. 경수를 채워놓죠. 이게 뭐예요? 감속제입니다. 감속제가 있고, 감속제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냉각제를 또 여기다 둘러씁니다. 이렇게 냉각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반사제,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보호제 이렇게 다 덮어놨습니다. 이걸 원자로라고 하는데, 이 원자로 내에서 핵 분열을 해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발전을 하고 있죠. 핵 분열이 뭐야? 원자로의 핵에다가 어떤 중성자를 한 개를 충돌시키면 원자륨, 이게 뭐예요? 우라늄이 분열을 합니다. 이렇게 분열을 하면서 여러 개의 뭐가 나오는 거야? 중성자가 분열을 해서 나오는데, 이 중성자가 분열해 나오면서
분열하면서 뭐 하는 거야? 열을 발생시키죠, 열을 발생시킵니다. 핵분열 발전하니까 이 열을 발생을 하고 나면 그 중성자가 좀 죽어들어야 되는데 중성자가 너무 많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열이 발생되고 그 원자로의 중성자를 누군가 와서 먹어줘야 돼. 그렇지만 열이 식힐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열 발생해서 폭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성자를 먹는 놈이 필요한데 이 원자로 저 위에 지붕에 보면 뭐가 있냐면 제어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제어봉이 너무 열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제어봉이 위에서부터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갖고 원자로 내에 침투하고 나서 뭘 먹는다? 중성자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성자 N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제어봉이라고 합니다. 제어제로 사용되는데 그 제어제의 재료가 알맞는 것은 그랬는데 제어제의 재료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첫 번째 붕소가 있고요. 두 번째 하프늄을 뭐로 사용한다? 제어제의 재료로 사용하고 세 번째 카드뮴을 사용합니다. 카드뮴을 제어제 재료로 사용합니다. 우리 답은 뭐가 있어요? 카드뮴 있죠? 카드뮴. 3번이 뭐가 되는 거야? 우리 답이 되겠네요. 그죠? 3번에 카드뮴 있네요. 카드뮴을 제어봉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어봉이 뭐 하는 거라고? 중성자 먹는 놈이야. 중성자 먹는 놈. 중성자 흡수가 당연히 커야 되겠죠. 제어봉. 자, 24번으로 갈게요. 24번은 화력발전소에서 제열기의 사용 목적은 그랬는데 제열기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보일러가 있어요. 보일러가 있고 보일러 위에 드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드럼이 뭐냐면 기수분리기라고 돼. 기수분리가 뭐예요? 물 숫자하고 증기 기자, 증기하고 물을 분리하는 거야. 이 장치가 뭐냐면 위에는 증기를 채워놓고 밑에는 물을 채워놓습니다. 이렇게 물이 채워놓으면 물에서 뭐가 들어가겠어? 하한관을 통해서 보일러의 내부에 관을 깔아놓고 그 보일러에 물을 순환시키고 보일러에서 불을 떼주면 그 물이 뭐가 돼서 증기가 돼서 어디 들어가는 거야? 이 기수분리 장치로 들어가고 기수분리 장치에서 다시 온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과열기를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야? 그 과열기를 통해서 얘가 터빈으로 가게 됩니다. 스팀 터빈으로 가게 되겠죠. 스팀 터빈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발전소에 가보시면 스팀 터빈이 한 대가 있는 게 아니라 축을 이용해서 몇 개를 설치해 놓습니다. 이렇게 고압 터빈, 중압 터빈, 그 다음에 저압 터빈 등등을 이용하고 그 축의 끝에 뭐 달려 있는 거야? 발전기를 여기 설치해 놨습니다. 자, 그럼 스팀 터빈을 왜 이렇게 많이 달아놨느냐? 여기서 과열기에서 증기를 더 과열한 그 온도가 약 몇 도쯤이 나가자면 530도에서 580도 정도 되는 증기가 고압 터빈에 들어갑니다. 일단 고압 터빈에 들어가면 여기에 온도가 낮다면 뭐가 되겠어? 온도 차이에 의해서 연락 차이에 의해서 뭐가 되겠어? 뜨거운 증기가 차가운 증기로 변하면서 쭉 빠져나오겠죠. 쭉 빠져나오면서 여기 뭘 달어? 터빈을 달아. 터빈 날개를 뭐 하겠어요? 때리면서 터빈이 윙 하고 돌아가겠죠. 터빈이 돌아가면서 여기 나온 증기를 이거 버리려고 봤더니 너무 온도가 뜨거워. 그래서 그걸 다시 좀 더 데펴주면 좋을 것 같아. 데펴서 제열기에서 다시 올려줘 보는 거야. 중압 터빈으로 다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열기다. 결국 이 제열기는 뭘 데펴주는 거예요? 증기를 가열해 주는 거죠. 다음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네요. 그 뜨거운 증기가 일을 하고 마치고 나와서 최종 어디 가는 거야? 복수기가 있는 저압 터빈 맨 뒤로 가고 그 저압 터빈에서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수기에서 나온 물이 다시 보일러로 이렇게 들어가는. 어디 들어가겠어? 당연히 여기 물장치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드럼 장치로 이렇게 들어가겠지. 드럼으로 들어가서 물이 돼갖고 물을 다시 어떻게 또 증기를 만들고 과열을 하고 고압 터빈에서 일을 시키고 제어를 시켜서 저압 터빈에 일 시키고 중압 터빈에 일 시키고 저압 터빈에 일 시키고 이렇게 계속 이걸 순환하는 거죠. 이게 보일러다. 답 3번에 있네요. 25번으로 갈게요. 25번은 발전기나 변압기의 내부 고장 검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그런데 비율 차동 계정기죠. 자, 변압기가 있습니다. 또는 발전기가 있습니다. 1차 측 전원 측에 CT를 달고 2차 측 전원 측에 CT를 답니다. CT를 달아서 어떻게 하는 거야? 지네들을 서로 변압기가 델타 결선이다 그러면 CT를 Y 결선으로 2차 측이 Y다 그러면 얘는 델타 결선을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CT를 결선해주고 가운데에다 뭘 달아줘? 오퍼레이팅 코일, 동작 코일을 설치해줍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억제 코일도 달아줍니다. 억제 코일, 그래서 얘를 억제 코일이라고 해서 RC 코일, 레지스터 코일을 이렇게 달아줍니다. 달고 나서 평상시에 고장이 아니다 그러면 전원단으로부터 부하측으로 어떤 전류가 흐르겠죠. 그 전류가 흐를 때 CT에는 어떻게 들어와? 반대쪽으로 유기가 됩니다. 전류가 어떻게 된다고? CT에는 반대로 유기됩니다. 이 선로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면
요 CT에는 어떻게 유기된다고? 반대로 유기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류를 한번 따라가서 볼까?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네. 지금은 정상적이기 때문에 전류가 어디로? 오퍼레이팅 동작 코일로 들어갈 일이 없죠. 왜? 다 선으로 연결되는데 선으로 가지 굳이 코일 쪽으로 안 갈 거란 말이야. 저항 있는 대로 안 가고 이렇게 잘 순환해서 고장이 아니구나 그래서 검출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있다가 내부에 고장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고장 전류가 이렇게 변해버리죠. 선로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변한다고? 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그 고장 전류는 GT 2차 측에는 어떻게 유기돼? 얘는 방향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흐를 것이고 얘는 어떻게 유기되겠어? 전류가 이렇게 바뀌어버리겠죠.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서 얘만큼 여기에 전류의 크기와 여기에 전류의 크기에 차가 얼리 흐르겠어. 이번엔 오퍼레이팅 코일 쪽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방향을 따져보면 그래서 고장이구나 내고장이라고 오퍼레이팅 코일이 동작합니다. 결국 얘는 뭐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전류 차에 의한다 그래서 차동 개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CT라는 놈은 철심에 코일이 감겨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얘가 전압이 나중에 포화돼 버립니다. 세츄레이션 해버려요. 걔가 뭐라고? 무부하 포화 곡선 또는 포화 곡선이라고 배웠잖아. 그죠? 철심은 뭐 한다고? 일정 전류까지는 계속 전류는 흐르지만 전압이 올라가다 말고 떨어져 버립니다. 그걸 뭐 예를 들어 문헌에 보면 니포인트 볼테이지라고 하는데 그 니포인트 볼테이지점에서 세츄레이션 해버리기 때문에 걔를 비율을 높여주는 우리가 비율 차동 개전기를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율 차동 개전기를 내부 고장 보호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다음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네요. 자, 26번으로 가죠. 26번은 정격 10kVA 주상면압기가 있다. 이것의 2차 측 일부하 곡선이 다음과 같답니다. 1일의 부하율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부하율. 공식이 어떻게 되죠? 부하율은 최대 전력에 대한 최대 전력을 100으로 하고 했을 때 평균 전력의 비죠. 평균 전력의 비죠. 다시 쓰면 최대 전력을 분해 100으로 했을 때 평균 전력은 어떻게 하는 거야? 오늘 하루 동안의 부하율이니까 1 부하율이니까 1일의 최대 전력에 대한 1일의 평균 전력이지. 그럼 1일 동안 사용한 사용 전력이 있을 거 아니야? 사용 전력을 뭘로 나눠주는 거야? 하루의 시간 24시간으로 나눠줘야지만 1 부하율을 계산할 수 있겠죠. 1 최대 전력에 대한 사용 전력을 1일의 시간으로 나눠주지만 부하율을 구할 수 있다. 옆에 도표가 주어졌는데 어떻게 주었어요? 이렇게 주어졌네. 그림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어떻게 주었어? 이렇게 주어졌네요.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 6시간, 12시간, 18시, 24시라고 해놨고 그 출력이 크기가 2, 4, 6, 8, 10 킬로와트랍니다. 여기 킬로와트로 이렇게 표시됐답니다. 그리고 걔가 소비하는 부하가 이렇답니다. 0시부터 6시까지는 4킬로와트의 부하를 소비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6시부터 12시까지는 2킬로와트를 출력을 소비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 다음에 12시부터 18시까지는 4킬로와트, 18시에서부터 24시까지는 8킬로와트의 전력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답니다. 자, 여기서의 부하율, 평균 부하율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1 부하율은 어떻게 계산된다 그래서 1일의 최대 전력분에 1일의 최대 전력이 얼마 걸렸어요? 10kW 걸린 거야? 오늘 몇 킬로와트 걸려서 최대 전력이 8kW가 걸렸죠. 8kW분에 어떻게 되는 거야? 사용 전력량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를 다 더해서 뭐 하라는 거야? 24시간으로 나누라는 거지. 그러면 각각 6시간씩 사용했으니까 6시간 곱하기 어떻게 하는 거야? 사용 전력량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4kW 플러스 2kW 플러스 4kW 플러스 얼마 해야 돼? 8 이렇게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곱하기 100% 해주면 된다. 단 이 사용 전력량을 어떻게 해주라는 거야? 하루의 시간 24시간으로 나눠주라는 거죠. 24시간으로 나눠주면 그게 부하율이 나옵니다. 라고 됐네요. 그래서 얘가 얼마? 계산기 누르시면 56.25%가 오늘 1 부하율이랍니다. 부하율은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100%인 게 좋은 거지. 그죠? 최대 부하 걸렸을 때 최대 전력을 사용하면 걔가 부하율이 100으로 가장 좋은 거지. 왜? 부하율이 커야지만 변압기 용량대로 다 쓰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늘 변압기 용량이 10kW짜리인데 다 못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하율이 당연히 나쁜 거지.
전압 변동량이 전력 변동량이 크면 안 됩니다. 전력 변동량이 작아야지만 어떻게 된다? 이게 만약에 한 이쯤 됐다. 최대 전력 걸린 게 4다 그러면 당연히 이 값은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하율이 좋아지려면 1일의 최대 전력 변동량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야 좋은 겁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고요. 27번부터 가죠. 27번, 다음 중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G12 차단기죠. G12용 가스는 뭐냐요? G12용 가스 뭐예요? 답이 SF6 가스죠. 그걸 뭐 꾸준히 풀어줘야 되나요? 27번은 답이 1번 SF6 가스. SF6 가스가 참 좋죠. 이게 공기에 비해서 소호 능력이 어때? 소호 능력은 얼마? 100에서 한 200배 정도 되고요. 절연 능력은 어때요? 절연 능력. 공기에 비해서 절연 능력은 약 얼마? 3배에서 4배쯤 됩니다. 아주 좋아요. 무생, 무치, 무해에다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불연성에다가. 그죠? 대단히 좋은데 이게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이 SF6 가스는 CO2가 우리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놈이죠. 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데 얘 지구온난화 지수가 1g이 1이라면 SF6 가스는 1g이 지구온난화 지수가 몇 배쯤 될까요? CO2에, 이산화탄소에 23,900배쯤 됩니다. 이거 공기로 날아가면 지구온난화가 23,900배 CO2 날아가는 거에 23,900배씩 돼. 그래갖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걸 사용 못하게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거 대체가스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 대체가스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제 사용하지 못할 겁니다. SF6. 왜?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린데 당연히 지구온난화 지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게 할 겁니다. 자, 좋습니다. 28번으로 가죠. 피레기와 구비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피레기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피레기는 선로에 어디? 변압기를 보호하려고 변압기 1차 측에다가 이렇게 설치하겠죠. 이상전압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럼 이상전압이 치고 들어오면 이상전압을 어디서 피레기로 가기 전에 대지로 뭐 해주는 거야? 피레기가 방전을 시켜줘야 되겠죠. 피레기와 구비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을 1번부터 보시면 속류 차단 능력이 충분할 것. 자, 속류는 뭐냐면 이상전압에 의해서 피레기에 직렬갭이 아크를 발생하고 방전을 시작할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방전 내량, 충격 방전 전류라고 합니다. 이 충격 방전 전류가 빠지고 나면 일선 지락을 맞는 거냐, 선로를 아크로 연결했으니까 일선 지락을 맞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끊어버려야 될 거 아니야. 바로 똥을 한번 확 싸고 나서 끊습니다. 이렇게 끊고 나면 뭐야? 1, 2는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흐르고 나서 이상전압은 어떻게 됐어요? 제거됐죠. 제거되고 나더라도 상형주파수에 이어서 딸려오는 전류가 있어요. 걔를 우리는 속류라고 합니다. 우리가 똥 싸는 거하고 똑같아. 똥을 한번 시원하게 확 싸고 나서 바로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바로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평상시의 배 상태에서 뭐를 하는 거야? 잔변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우리 속류라고 하는 거야. 한번 싸고 났다 그러면 상형주파수에 오는 전류를 속류라고 하는데 그 속류를 당연히 차단해야 되겠죠. 차단하는 능력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보시면 충격 방전 개시전압이 높을 게 아니라 피레기로 보면 얘가 예를 들어서 500kV에 이상전압이 들어왔다 그러면 나는 한 300kV 정도로 만들어놔야지 뭐하는가 이상전압에 대해서 충격파가 들어온 거잖아. 충격파를 대지로 방전할 수 있죠. 내가 만약에 충격 방전 개시전압이 충격파가 들어왔을 때 방전한 개시전압이 700kV다. 그러면 얘가 들어오도록 방전해요 안 해요? 당연히 안 할 거 아니야. 충격파가 들어와도 나 방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는 내 빌은 얼마야? 기준 충격 저런 강도는 700인데 너 그냥 TR로 가. TR 파괴든지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격 방전 개시전압은 낮은 게 좋은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에 보시면 상형주파 방전 개시전압은 높을 것. 상형주파 60Hz에 딸려오는 개폐서지에 딸려오는 그 서지 전압은 높을 것. 거기에 따라서 얘도 혹시 방전할 수도 있는데 방전하기 전에 걔네들은 높여놔야 된다 이거죠. 상형주파에서 오는 이상전압은 낮으니까 누구보다. 외부 이상전압보다는 낮으니까. 방전 내량이 크면서 제한전압도 낮을 것. 1번, 3번, 4번은 맞는데 2번이 방전의 전압이 높을 것이 아니라 낮을 것이 맞습니다. 답 2번. 자, 29번 가십니다. 29번은 선택 접지 계정기의 용도를 옳게 설명한 것은 선택이 뭐예요? 선택. 셀렉티브. 접지가 뭐예요? 그라운드, 리레이다.
선택해서 접지가 생기면, 지락고장이 생기면 개전해라. 이게 선택지락 계정기죠. 선택 접지 계정입니다. 이건 어디에 사용하는 거야? 이래선이다 그러면 여기 고장이 보면 얘가 고장났어 그러면 각각에 뭘 달아주면 되는 거야? 그냥 OCGR 달아주면 되는 거지. OCGR 달고 각각에 뭘 달면 돼? OCR 달아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OCR 달아서 뭐 하면 되는 거야? 과부하 걸렸구나 그러면 OCR에서 검출하면 되는 거고, 지락고장이 생겼구나 하면 OCGR에서 검출해내면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뭐야? 다회선이다 이거야. 다회선. 회선이 하나 더 있어. 그럴 때는 어느 상에서 고장이 생겼는지 선택해라 이거야. 그걸 선택할 때 사용하는 게 선택 접지 계정기다. 다회선에 사용하는 겁니다. 답을 보시면 3번에 보면 병행 2회선에서 접지 회선에 선택 차단할 때 사용한다 이거야. 다회선에서 선택 접지 할 때 사용한다. 몇 번? 3번에 답이 있네요. 자, 30번으로 갑니다. 가공전선의 구비조건으로 옳지 않은 거. 가공전선의 구비조건. 외우는 방법이 있죠. 구비조건. 어떻게 한다고? 헐. 경기도에 비가 오네. 비가 부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경기도에 내비가 접속이 용이할 거. 경기도 내비가 접속이 용이할 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외우시면 됩니다. 헐이 뭐예요? 허용전류. 허용전류는 어떻게 해야 돼? 허용하는 전류는 당연히 커야 되겠죠. 허용 온도가 커야 되고 허용전류가 커야 됩니다. 다음에 경이 뭐예요? 경이 경제적일 것. 비싸면 안 되겠지. 경제적일 것. 그 다음 기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기계적으로 튼튼할 것. 기계적 강도가 클 것. 그 다음에 도는 뭐예요? 도전율이 뭐야? 전류가 잘 흐르는 성질이 어떻게 해야 돼? 도전율이 클 것. 그 다음에 애자는 빼시고요. 비중이 작아야지. 비중이 뭐예요? 무게. 물에 비해서 비중이 작을 것. 우리 구리의 비중은 얼마죠? 8.899. 알루미늄의 비중은 얼마예요? 2.7이다. 물에 비해서 몇 배 무겁다는 거야? 8.899배. 물에 비해서 얼마 무겁다는 거야? 알루미늄은 2.7배가 무겁다 이거지. 비중은 어떻게 해야 되나? 작은 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가요성이 풍부할 것. 작업하려면 가요성이 풍부해야지. 잘 휘어지고 이렇게 해야지. 딱딱하면 어떻게 작업할 거야? 풍부할 것. 그 다음에 부식성이 클 것. 부식되지 마라 이거야. 그 다음에 내구성이 있을 것. 내구성이 있을 것.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보기도 참고하시고,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1번 도전율이 클 것.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가 클 것. 그 다음 3번에 비중은 클 게 아니라 어떠라고? 작을 것.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은 뭐예요? 신장률 휘어지는 정도가 어떻게 되고 가요성이 풍부할 것. 네, 맞네요. 31번으로 갑니다. 31번은 복도체를 사용하는 이유로 적합한 것은 알맞는 것은 그랬어요. 복도체가 뭐예요? 단도체를 소도체 두 개로 나눈 게 복도체죠. 다도체, 복도체를 사용하는 이유로 알맞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코로나 방지하고 인덕선수 감소하려고 하는 거죠. 답은 3번이고요. 코로나 인계전압식 2제로는 어떻게 돼? 24.3 M0 M1에 델 D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다. 여기서 복도체를 사용하면 뭐가 커지는 거야? 지름이 커지는 거죠. 지름이 커지면 코로나 인계전압, 개시하는 전압, 코로나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전압은 어떻게 돼? 높아지는 거지. 그러면 코로나가 뭐 되는 거야? 방지가 되는 거지. 전압이 높아졌으니 몇 10만 볼트, 그러니까 3, 4, 5kV 이런 것들을 가야지만 코로나 인계전압이 뭐예요? 코로나를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잖아. 그 전압이 커진다 이거지. 그래서 지름을 크게 하면 복도체를 사용하면 뭐가? 코로나가 방지되더라. 인계전압이 커지면서. 다음 몇 번에 있는 거예요? 3번에 있더라. 32번으로 갑니다. 32번은 중성점 비접지 방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변압기의 결선 방식은, 비접지 방식은 당연히 뭐예요? 델타 결선이지 뭘 따져. 비접지가 우리가 접지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 Y 결선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Y에 직접 접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Y에 저항 접지가 있죠? 저항 접지가 있고, 델타에 비접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Y에 소리액터 접지 방식 있잖아. 얘네들은 다 뭐야? 접지한 거잖아. 이건 접지 방식입니다. 전부 다. 얘만 뭐예요? 비접지 방식이지. 답은 당연히 델타 결선이죠. 답 4번이고요. 33번으로 갑니다. 송전단 전압이 3.4kV, 수전단 전압이 3kV, 수전단의 부하를 끄는 경우 수전단 전압이 3.2kV였다. 전압 변동률을 계산하시오. 전압 변동률 어디서 생기는 거야? 송전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송전 전압을 VS라고 했습니다.
우리 수전단이 있습니다. 수전단 면합계인데 수전단 면합계 1차 측을 전압을 VR이라고 합니다. 수전전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전압 강하에 대한 비율을 100분율로 나타내는 게 뭐예요? 전압 강하율일 거고요. 여기서 뭐로 표시해놨나? 전압 강하율을 우리 책에서는 그냥 전압 변동률 대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입실론이라고 표시하죠. 전압 강하율 입실론은 어떻게 되는 거야? VR 수전단 전압에 대한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 곱하기 100%를 전압 강하율이라고 하죠.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생기는 거야? 여기에 무부하가 됐다. 부하 측이 부하가 없다. 그럴 때 전압이 높을 거고 부하 측에 전부하를 걸었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 전압이 떨어지겠죠. 요 차를 100분율로 나타낸 걸 뭐라고 해?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죠. 결국 이 전압 변동률을 델로 표시했으니까 우리 책에서는 풀이에서는 델은 어떻게 되는 거야? 2차 측 수전단 전압이 전부하 전압일 때 분해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부하 전압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수전단 전압이 전부하일 때가 몇 볼트라는 거야? 수전단 전압이 얼마로 주어졌어요? 3kV로 주어졌죠. 3kV 분의 무부하 전압은 부하를 차단했을 때잖아. 부하를 끊었을 때 얼마가 됐어? 3.2kV가 됐고 전부하 전압은 3kV 걸렸으니 얘를 100분율로 나타내면 얼마? 6.67%의 전압 변동이 생겼답니다. 답 몇 번에 있는 거예요? 2번에 있네. 34번으로 가죠. 34번. 파동 임피던스가 505인 가공 송전선로의 인덕턴스는 어떻게 계산되는데? 파동 임피던스는 뭐예요? 파동 임피던스? 얘가 진행파의 전류에 대한 진행파 전압의 비예요. 걔가 파동 임피던스입니다. 34번은 우리 파동 임피던스 이렇게 배웠는데 특성 임피던스 Z는 루트 C분의 L로 배웠는데요. 얘는 또 이렇게도 표시합니다. Z-오메가 파동 임피던스는 진행파의 전류에 대한 진행파 전압의 비야. 그러니까 진행파가 왜 생긴 거예요? 이상 전압이 생겼기 때문에 진행파가 생긴 거잖아. 그 전압에 대한 전류의 비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의 인덕턴스 L을 구하라 했는데 L은 0.05 플러스 우리가 알고 있기로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D라고 알고 있고 여기서 얘를 구하라 했어요. L 구하라 했나? L을 구하라 했고 미리엘리파 킬로메타입니다. 이렇게 기본 단위가. 그런데 진행파라는 놈은 제가 뭐라 그랬어? 이상전압에 의한 거라 그랬고 그 이상전압이 진행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상전압은 고차수 고조파죠. 차수가 아주 높은 고조파랍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들이 라디오 주파수로 사용하는 몇백 메가헤르츠 이런 것들은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선로가 있습니다. 도체가 있어요. 도체가 있고 여기에 표피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가공선로이기 때문에 여기는 절연체를 뭘로 해놨어? XLP로 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공기로 다 이렇게 절연되어 있다는 거 아니야? 이상전압이 쳤어. 예를 들어서 가공선에 이상전압이 치면 그 도체 내부로 전류가 들어갈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하는 거야? 외부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이걸 진행파라고 합니다. 진행파라고 한다는 얘기는 내부 인덕턴스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내부 인덕턴스인 0.05는 고려할 필요가 없더라. 내부 인덕턴스는 고려할 필요 없이 외부 인덕턴스를 가지고 L값을 계산하라 그래서 여러분 책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D만 갖고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0.4605는 상수니까 구할 수 있는데 로그 10 R분의 D를 구할 수 있게 주어졌어요. R값도 안 주어졌고 D값도 안 주어졌고 파동 임피던스 Z-오메가만 주어졌잖아. 그러고 나서 뭘 구하라 그랬어? 얘를 구하랍니다. 얘를. 자, 여기서 파동 임피던스 Z-오메가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면 얘는 어떻게 구해? Z-오메가는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로그 10 R분의 D분의 0.0 이상 1상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L값은 0.4605 로그 10 R분의 D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면 뭐가 나오냐면 얘 크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138 로그 11m라는 R분의 D값으로 나옵니다. Z-오메가가 어떻게 나온다고? C에 자기능량 C 로그 10 R분의 D분의 0.0 이상 1상 L에 0.460 로그 10 R분의 D를 넣어주고 계산을 다 하면 138 로그 10 R분의 D가 나와요.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어? 로그 10 R분의 D를 구할 수 있네. 어떻게 구해? 로그 10 R분의 D는 로그 10 R분의 D는 어떻게 계산돼요? 138을 넘기면 138분의 뭘 구할 수 있어? Z-오메가를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L값 구하라 했으니까 L값은 0.4605 곱하기 뭐가 들어가는 거야? 요거 로그 10 R분의 D가 어떻게 들어간다? 138분의 Z-오메가 들어가면 되지. Z-오메가 얼마 주어졌어? 500이라고 주어졌나요? 500옴이라고 이렇게 주어졌네. 이거 계산기 누르시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L값이 구해집니다. 그게 얼마다?
1.67이라는 1.67. 미리엘리파 킬로메타사. 아시겠죠? 답 몇 번에 있어요? 1번.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라 조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많이 풀어보셔야 돼. 교류 송전에서 36번은 교류 송전에서 직류 송전 방식을 설명할 때 옳지 않은 거, 교류 방식에 비하여 직류 송전 방식을 설명할 때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직류의 장점과 단점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직류 송전 방식은 장점이 뭐냐? 장점이 교류에 비해서 첫 번째 리액턴스가 아예 없습니다. 두 번째 절연 계급을 여러분 풀이 갖고 좀 보십시오. 풀이에 보면 제가 써드린 게 웬만하면 다 있을 거예요. 절연 계급이 루트 V분의 1배로 절연 계급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교류에 비해서. 세 번째, 충전 용량에 대한 한계가 없습니다. 충전 용량이 충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려할 필요가 없고. 네 번째, 유전체 손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페란티 현상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단락 용량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송전 용량이 증가됩니다. 누구에 비해서? 교류에 비해서. 여덟 번째, 안정도가 대단히 좋습니다. 안정도가 크다. 왜 안정도가 큰 거야? P는 X분의 ES2R 사인 세타인데 X값이 얼마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게 빵이니 안정도는 한없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안정도가 증진된다. 단점도 있겠죠. 교류에 비해서 직류의 단점은 전압 변환을 할 수가 없어요. 전압을 승합하거나 강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압을 강압할 수가 없다. 강압이 안 된다. 두 번째, 교본 자개가 없습니다. 교본 자개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고조파가 많이 변화합니다. 전력 변환할 때 고조파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우리 풀이를 보시면 1번부터 보시면 선로의 리액턴스가 없으므로 안정도가 크다. 2번 유전체 손이 없지만 충전 용량이 커지게 된다. 충전 용량도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네. 답 2번입니다. 3번 코로나선 및 전력 손실이 적다. 적습니다. 전력 손실, 송전 용량이 증가된다는 것은 송전 손실이 줄어들었다는 거 아니야? 네 번째, 표피 효과에 대한 한계도 없습니다. 표피 효과 어디 있어? 페란티 형사 표피 효과 없네요. 아홉 번째, 표피 효과도 작아집니다. 왜? 우리 직류는 전선의 단면적을 전체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P 구할 때 어떻게 구해? P는 그냥 VI로 계산하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6번으로 가죠. 36번은 총낙차,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총낙차가 80.9m, 총낙차가 80.9m랍니다. 수력발전소가 있는데, 이렇게 수력발전소가 있답니다. 수력발전소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수력발전소가 있는데, 여기 압력수로가 있겠죠. 압력수로가 있고, 여기에 어떤 조합수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낙차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고, 터빈의 돌린 물을 방수로다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 발전기를 여기 달아서 발전하려고 하는데, 여기 터빈 날개를 돌리는 데까지가 유효 낙차가 되겠죠. 유효 낙차가 얼마나 그랬냐면 총낙차가 80.9m. 총낙차를 H0로 한다면 H0가 총낙차가 80.9m이고 사용수량이 30세제곱미터/세클합니다. 유량 Q가 30세제곱미터/세클합니다. 인 발전소가 있다. 이 수로의 길이가 얼마나 그랬냐면 3,800m입니다. 3,800m이고 수로의 9배가 2,000분의 1입니다. 수로의 9배가 2,000분의 1이라는 얘기는 그냥 딱 1분의 1이면 좋은데 2,000분의 1만큼 손실이 생긴다는 겁니다. 수로의 9배가 2,000분의 1이다. 9배가 뭐야? 높낮이가 있다 이거야. 9배가 2,000분의 1이고 수압철관의 손실 낙차가 수압철관이 있는데 수압관이 있고 압력수로가 있는데 이 수압철관에서의 손실이 얼마? 손실 낙차가 마찰손 같은 거죠. 1m가 있답니다. 손실 HL이죠. 손실 낙차가 있다. 1m라고 한답니다. 이 발전소 출력은 약 몇 kW인가 그랬어요. 출력을 구하라. 발전소의 출력을 구하라 했으니까 PG 출력 구하라는 거지. PG 출력은 어떻게 구해? 9.8 QH의 2타T, 2타G가 되죠. 만약에 숫자 출력을 구해라 그러면 PT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9.8 QH에다가
리타 T까지만 계산해주면 되겠지. 리타 G는 계산하면 안 되겠죠. 왜? 발전소 출력이니까. 지금은 뭐 구하라 그랬어? 이거 구하라 그랬잖아. 숫자 출력 구하라면 이렇게 리타 T까지만 곱하면 되지만,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보자. 9.8까지는 오케이. Q도 주어졌으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H가 유연학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총낙차가 주어지고 손실이 1m 생겼답니다. 이 9배에서도 손실이 생기는데 9배 손실을 여러분들 안 구해줬는데 9배 손실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에 9배 손실만큼 곱해주면 됩니다. 2000분의 1을 곱해주면 2000분의 1을 곱해주면 얘가 약 얼마쯤 나오냐면 1.9m가 나옵니다. 1.9m. 손실이 얼마가 생긴 거야? 손실 낙차가 1.9m 뿐만 아니라 여기 수압철관의 손실도 있으니까 2.9m가 손실이 생긴 거죠. 2.9m가 손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유연낙차 H는 총낙차에서 뭘 빼주면 돼? 손실 낙차를 빼주면 되지. 그러면 총낙차가 80.9에다가 마이너스 HL이 얼마 생긴 거야? 2.9가 생긴 거예요? 2.9m의 손실이 생겼답니다. 그럼 얘가 얼마 되는가? 2.9니까 78m가 뭐가 되는 거야? 유연낙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유연낙차를 넣어주고 리타 T 수차의 효율 및 발전소 종합 효율이 주어졌네. 이거 두 개 합친 효율이 83%랍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9.8에다가 곱하기 Q가 30이고 유량 Q가 30이고 낙차는 얼마 집어넣어줘? 78m 곱하기 리타 T, 리타 G의 0.83 효율이랍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되는 거야? 19,033 kW의 출력을 낸답니다. 이렇게 계산해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들 많이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봐야 되는 문제. 그래서 36번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네요. 의외로. 자, 37번으로 가죠. 경간이 200m인 가운전선로가 있다. 그러니까 이쪽 전주하고 저쪽 반대쪽 전주가 200m가 떨어져 있답니다. 경간이 200m인 가운전선로가 있다. 사용전선의 길이는 경간보다 몇 메다 더 길게 하면 되는가 그랬어요. 단 사용전선의 1m당 무게는 2kg, 인장하중은 4000kg, 전선의 안전율은 1호하고 풍압하중은 무시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사용 길이 계산을 어떻게 하냐? 37번은 이렇게 하네. 경간보다 몇 메다 더 길어지면 되는가 그랬는데 실제 길이 S는 S 플러스 어떻게 구해? 3S분의 8 D의 자승인데 이 실제 경간보다 몇 메타 더 뭐예요? 몇 메다 더 길게 하면 되느냐? 무슨 소리냐? 전주가 있습니다. 여기 전선을 직선으로 까는 게 아니라 딥을 어느 정도 줘서 깔 텐데 이 실제 경간은 200m라 그랬나? 이 경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m랍니다. 딥이 몇 메다라 해서 딥을 구해서 넣어야 되네. 어찌됐든 이 경간을 일자로 까는 게 아니라 이 실제 길이는 이 실제 전선의 길이는 L은 이 경간 S보다 얼만큼 길어지는 거야? 요만큼 길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뭘 구하라는 거야? 고로 실제 전선의 길이는 얼마큼 더려져요? 3S분의 8D의 자승 구하라는 거죠. 다시요. 이 전선 실제 길이는 경간보다 얼마큼 길어진다고? 요만큼 길어지는 거네. 그러면 그거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3 곱하기 경간이 얼마예요? 200m 분의 8 곱하기 딥이 안 주어졌으니 딥을 구해다 자승 씌우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딥은 어떻게 구해? 딥은 8T분의 W, S의 자승으로 구하죠. 8 곱하기 T는 수평장력으로서 안 주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야? 안전율 얼마 주어졌어요? 2분의 인장하중 4000 kg 분의 어떻게 돼? 전선의 무게 얼마 주어졌어요? 2kg 주어졌네. 2kg 곱하기 200의 자승으로 딥을 계산해다가 어디다 넣으면 되는 거야? 여기에 넣으면 되겠죠. 그거에 자승 채해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거 딥이 몇 메다 나오냐? 딥이 몇 메다 나오냐 하면 5m 나오나 봅니다. 5m가 나온답니다. 딥은 5m고 그 딥을 구한 것을 여기다 넣어주라니까 5에 자승 취해주면 실제 늘어난 길이가 나오겠죠. 그게 얼마 나오는 거예요? 실제 늘어난 길이가 뭐 3분의 1이니까 0.333m가 늘어났겠네. 얘를 다 했으면 어떻게 하면 3분의 1m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3분의 1m. 0.33m 더 늘려주면 딥이 얼마큼 쳐진다는 거야? 5m가 쳐진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네요. 다음 38번 154kV 3상 1회선 송전선에 1선의 리액턴스가 25옴 전류가 400A일 때 퍼센트 리액턴스를 구하시오. 퍼센트 리액턴스를 구하시오. 퍼센트 Z는 2분의 ZI 곱하기 100%다. 여기서 퍼센트 R값을 무시하고 퍼센트 X값을 구하랍니다. X는 2분의 상전합분의 XI 곱하기 100%다.
2는 상전압이라 했으니까 우리 문제에서 주어지는 154kV는 무슨 전압? 선간전압. 계속 강조를 합니다. 얘는 상전압도 아니고 성간전압이다. 항상 말이 없이 주어지는 전압, 성간전압 루트 3분의 볼트로 다 바꿔주자 154,000 볼트가 되겠네요. 이것을 100%로 했을 때, 전압 강화가 얼마 생겼냐 이거 물어보는 거지. XI가 전압 강화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 이걸 100% 했을 때, 상전압을 100% 줬을 때, 그때의 전압 강화는 얼마인데, X값이 몇 오hm? 25오hm 곱하기 100A라고 하면 400A가 이렇게 흐른답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맞네요. 11.25%가 된답니다. 다음 몇 번? 3번에 있습니다. 3번. 다음 39번으로 가죠. 자, 39번은 다음 중 부하 전류의 차단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4번 DS입니다. DS는 소호 능력이 없습니다. 이 DS라는 놈은 소호 능력이 없습니다. 소호 능력이 없다는 게 뭐야? 아크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무슨 소리냐? 이 스위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하를 온오프 하면 항상 부하에 따른 아크가 딸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크가 딸려 나오는데 소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크를 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아크가 누구한테? DS를 조작하는 조작자에게 위해를 가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떨 때만 동작시켜야 되느냐? 부하 상태가 아닌 무부하 상태. 무부하 상태에서만 뭐를 하는 거야? DS를 온오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무부하 상태는 뭐야? 그냥 얘 아크 안 딸려 나오겠지. 그래서 무부하 상태에서만 조작하는 거지. 부하 상태에서 DS를 조작하면 큰일 난다. 누가? 조작하는 사람이. 그래서 DS가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40번으로 가죠. 삼상삼전식 송전선로를 연가하는 목적이 뭐냐? 연가가 뭐예요? 송전선로가 90km가 예를 들어서 깔려 있습니다. 여기가 R상, S상, T상입니다. 이 R, S, T상이 대지와 뭐로 되어 있어요? 대지와 항상 C로 다 충전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충전되고 있는데, 이 충전되고 있는데 맨 위에 있는 R상은 항상 충전 용량이 작고, 얘는 S상은 항상 중간, T상은 항상 충전 용량이 크더라 이거야. 그러면 이 충전 용량이 크면 선로의 뭐가 R, L, C, G가 불평이 된 거잖아요. 선로 정수 자체가 불평이 됐으니 얘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서로 골고루 다 3등분해서 평형을 잡아주자. 그게 뭐야? 연가. 30km, 또 30km, 또 30km마다 뭐 해주자고 이렇게 연가를 하자. 90km인 것을 어떻게 하자고? 30km로 만들어주면 대지하고의 충전 용량이 어떻게 된다? 한 번은 맨 위에 있다가 그 다음 맨 아래 중간. R상을 놓고 S상 볼까요? 중간, 맨 위에, 맨 밑에. T상 볼까요? 맨 밑에, 중간, 맨 위에.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더라. 연가라는 목적은 뭐예요? 결국 선로 정수를 평행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죠. 예. 이렇게 해서 2008년 3회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